이란의 최고 지도자가 비상한 결정을 내렸다는 소식은 단순한 인사 변화가 아닙니다. 전쟁이 코앞이라는 공포, 내부의 균열, 그리고 설명되지 않는 폭발들이 한꺼번에 겹치면서 체제 전체가 스스로를 방어하는 방식이 바뀌고 있다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 이란은 밖으로는 전면 충돌을 대비하고 안으로는 흔들리는 통치 기반을 붙잡으려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최고 권력이 더 이상 혼자서 모든 것을 직접 지휘하는 모습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모든 이야기는 오늘 아침의 한 장면에서 시작됩니다. 서부 이란 인근의 군사기지에서 폭발이 발생했고 연기가 치솟는 모습이 관측됐지만 당국의 공식 설명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런 장면이 며칠째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 사람들을 더 불안하게 만듭니다. 전국 곳곳에서 이유를 알 수 없는 폭발이 발생하는데도 공개적인 해명이나 명확한 조사 결과가 발표되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수도권으로 연결되는 테헤란주 인근에서도 연기와 화염이 목격됐고 주거 지역에서도 그 흔적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말까지 나옵니다. 폭발이 의심되는 시설 주변에는 지하 군사시설이 있을 수 있다는 관측이 따라붙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든 확정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보타주인지 단순 사고인지 혹은 누군가의 선제 타격인지 확인되지 않은 가능성들이 서로를 밀어올리며 공포를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이때 체제의 선택지는 많지 않습니다. 진실을 말하면 공포가 커지고 침묵하면 소문이 커집니다. 그런데도 침묵이 계속된다는 것은 내부적으로 말할 수 없는 성격의 일이 진행 중일 수 있다는 의심을 키웁니다. 더구나 사람들은 단발성 사고라면 시간이 지나며 잦아들어야 하는데 오히려 빈도가 늘어나는 것처럼 보인다고 느낍니다. 폭발 자체보다 더 위험한 것은 그 폭발이 사회 전체에 퍼뜨리는 불확실성입니다. 불확실성은 누구를 적으로 상정해야 하는지 모르게 만들고 그 순간 체제는 가장 본능적인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바로 최대 경계입니다. 이란 내부에서 흘러나온 이야기들은 이 공포를 더 단단하게 굳힙니다. 일부 고위 관계자와 군 내부 인사들의 전원이라는 형태로 이란은 협상이 진행 중이라 하더라도 미국의 공격이 임박했다고 믿고 있다는 주장들이 나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진위 여부를 단정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그렇게 믿기 시작했을 때 어떤 행동이 뒤따르느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가가 하는 일은 되게 비슷합니다. 미사일 발사대와 이동식 장비를 분산 배치하고 방공체계를 재정비하며 특정 인력과 부대를 전진 배치합니다. 보이게 움직이는 것 자체가 억지력이라는 계산도 깔려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움직임은 또 다른 신호가 되어 상대의 경계심을 자극하고 긴장은 더 빠르게 상승합니다. 여기에 결정적인 장면이 더해집니다. 최고 지도자가 전면 준비를 직접 지휘하는 대신 국가 안보 분야의 핵심 인물에게 광범위한 권한을 위임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사람들은 왜 지금 이 시점에 권력을 내려놓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이는 단순히 업무 분담의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체제의 정점이란 원래 위기일수록 더 강하게 중앙으로 권력을 끌어모으는 자리입니다. 그런데도 권한을 내려보냈다면 그 이유는 두 가지로 읽힙니다. 첫째, 위기의 규모가 너무 커서 한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 되었을 가능성. 둘째, 지도자 개인의 신변과 통치 능력에 대한 불안이 커졌을 가능성입니다. 그리고 이 불안은 곧 전쟁 준비라는 말의 의미를 바꿔놓습니다. 전쟁 준비는 단지 외부의 공격을 막기 위한 것만이 아닙니다. 내부적으로는 최악의 상황, 즉 지도부가 급격히 흔들리거나 공백이 생기는 순간까지 대비하는 과정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폭발, 오늘의 침묵, 오늘의 배치 이동이 하나의 점처럼 흩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된 선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밖에서는 군사적 압박이 커지고 안에서는 불만이 다시 고개를 들며 그 사이에서 정체불명의 폭발이 체제의 신경을 자극합니다. 그때 체제가 가장 먼저 하는 일은 권력을 재배치하고 책임을 분산시키고 동시에 언제든 버틸 수 있는 구조를 만들려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 흐름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이란이 왜 이렇게 미국의 타격이 임박했다고 느끼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압박이 어떤 방식으로 매일 더 커지고 있는지, 그 커지는 압박 속에서 권력을 위임받은 인물이 어떤 역할을 맡고 어떻게 국가의 군사와 외교를 한 손에 쥐게 되는지 다음 타석에서는 바로 그 지점부터 더 구체적으로 퍼즐을 맞춰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봐야 할 것은 왜 이란이 타격이 임박했다는 감각에 이렇게 깊게 들어가 버렸는지입니다. 단순히 한두 가지 정황 때문이 아니라 압박이 하루 단위로 누적되고 있다는 인식이 체제 내부에 자리 잡았기 때문입니다. 외부에서는 미국의 전개가 계속 커지는 것처럼 보이고 내부에서는 폭발과 소요가 반복되며 그 사이에서 협상은 진행되지만 신뢰는 증발합니다. 이런 조합은 지도부로 하여금 말로는 협상, 현실은 전쟁 준비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만듭니다. 이 압박 속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가 바로 지휘체계의 재편입니다. 최고 지도자가 직접 모든 준비를 통제하는 대신
국가안보의 핵심 인물에게 광범위한 권한이 집중되었다는 보도는 체제의 위기 대응 모드가 한 단계 바뀌었음을 뜻합니다. 공식적으로는 대통령과 내각이 존재하지만 실제로는 군사, 외교, 정보의 중심이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위기 때 이란 체제가 보여온 패턴은 단순합니다. 결정을 빠르게 내릴 수 있는 사람에게 권력이 몰리고 그 사람은 억지력과 통제력을 동시에 강화합니다. 그 인물이 바로 알리 라리자니로 묘사됩니다. 그는 군사준비, 외교협상, 그리고 내부 치안의 핵심을 동시에 쥐는 사람으로 설명됩니다. 이런 인물의 등장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 체제에서는 질서를 유지한 사람이 권력을 얻고 그 질서는 종종 강압적 방식으로 만들어집니다. 과거 헬기 사고로 사망한 에브라임 라이시가 한때 테헤란의 도살자로 불리며 공포를 통해 존재감을 키웠다는 서사가 붙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즉, 위기 국면의 실무 책임자가 치안과 군사의 강한 인물로 채워지는 것은 체제 특유의 생존 방식입니다. 여기서 서사는 한층 더 어두워집니다. 라리자니가 1월 진압의 설계자였다는 주장과 함께 1989년 중국의 타안먼 사건을 떠올리게 하는 비교가 등장합니다. 이런 비교는 사실관계를 단정하기 위한 장치라기보다 시청자가 느끼는 감정의 온도를 급격히 올리는 장치입니다. 비슷한 방식의 강경 진압이 반복될 수 있다는 공포를 심어주고 그 공포는 다시 체제가 내부의 반발을 무력으로 막아야 할 정도로 취약해졌다는 결론으로 이어집니다. 또한 중국이라는 비교 대상이 등장하는 순간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그렇다면 중국과의 관계는 혹은 군대 조직의 역할은 어디까지인가 같은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중국 군대가 아니라 이란 내부 진압과 의사결정의 주체가 이란 체제라는 점을 명확히 하면서도 서사가 사용하는 비교가 왜 강력한지 이해시키는 것입니다. 즉 비교는 시청자의 인식 속에서 정권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가혹한 옵션을 상징합니다. 권력이 한 사람에게 집중될수록 최고 지도자의 또 다른 움직임이 더 설득력 있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바로 자신의 부재에 대비한 다층적 승계 시나리오입니다. 최고 지도자가 만약 표적이 된다면 단 한 번의 타격으로 지휘체계가 마비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겹의 대체 인선을 준비한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자리당 한 명이 아니라 4명, 즉 4겹의 안전장치를 깔아둔다는 개념은 현재 지도부가 정권 유지를 군사작전처럼 다룬다는 인상을 줍니다. 평시라면 이런 준비는 과장으로 보일 수 있지만 지도부가 실제로 표적이 될 수 있다는 공포가 커지는 순간 그것은 오히려 논리적으로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다층 승계는 단지 암살 가능성 때문만이 아니라 내부 혼란이 빠르게 확산될 수 있다는 두려움과도 연결됩니다. 지도부가 흔들리는 순간 각 기관과 각 세력은 생존을 위해 서로를 의심합니다. 한 명이 사라졌을 때 다음이 누구인지 불분명하면 권력 공백이 생기고 공백은 갈등을 낳습니다. 그래서 권력 공백이 생기기 전에 공백 자체를 설계로 없애려는 것입니다. 냉정하게 말해 이것은 정치가 아니라 체제의 기술입니다. 이제 내부 전선으로 시선을 옮기면 왜 이런 대비가 더 절박한지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란 사회에는 특정 시점마다 사람들이 다시 모이는 리듬이 있습니다. 시아파 문화에서 40일 추모는 개인의 애도를 넘어 공동체의 결집으로 이어질 수 있고 그 결집은 구호로, 행진으로, 그리고 때로는 체제 비판으로 변합니다. 마침 1월의 참극 이후 40일이 다가온다는 서사가 나오면서 애도에서 항의로 이어지는 경로가 다시 열린다고 설명됩니다. 게다가 신학기 개강으로 대학의 학생들이 복귀하는 순간 쌓였던 불만이 한꺼번에 분출되는 장면이 덧붙습니다. 체제의 대응은 더 빠르고 더 거칠어졌다고 묘사됩니다. 과거에는 며칠 혹은 몇 주의 간격이 있었다면 이번에는 시작부터 강경하다는 식입니다. 이런 묘사는 시청자에게 두 가지 메시지를 줍니다. 첫째, 정권이 이전보다 더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 둘째, 그래서 더 빨리 강하게 눌러야 한다고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외부의 압박이 내부 통치를 더 경직시키고 내부 통치의 경직이 다시 외부의 정당한 논리로 사용되는 악순환이 형성됩니다. 미국의 전개가 무서운 이유는 크게 한 번이 아니라 크게 그리고 계속으로 인식되기 때문입니다. 대형 수송기가 매일같이 들어오고 장비와 탄약, 방공체계, 전투기 지원 요소들이 연속적으로 쌓이는 모습은 이란 지도부 입장에서는 마치 끝이 보이지 않는 파도처럼 느껴집니다. 하루 전까지 큰 전개였던 것이 다음 날에는 더 커진 전개가 되어버립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협상 테이블에서 무슨 말이 오가든 현장에서 보이는 신호가 심리를 지배합니다. 그리고 심리는 종종 결론을 앞당깁니다. 상대는 이미 마음을 정했다는 결론 말입니다. 이때 체제가 선택하는 방식은 두 갈래로 갈라집니다. 하나는 대외적으로 강해 보이기, 다른 하나는 실제로 대비하기입니다. 대외적으로 강해 보이는 대표적 수단이 선전 영상입니다. 인공지능으로 만든 듯한 영상 속에서
미군 기지를 표적으로 삼고 최신 전투기와 무인기를 한꺼번에 파괴하는 장면을 과장된 방식으로 보여주며 우리는 굴복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던집니다. 이런 영상은 군사적 사실을 전달하기보다 심리전을 수행합니다. 즉, 내부 결속을 다지고 외부에 경고를 던지고 동시에 체제가 흔들린다는 인상을 상쇄하려는 목적을 갖습니다. 하지만 선전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실제 배치가 뒤따른다는 서사가 이어집니다. 서부 국경 쪽으로 중화기와 로켓 체계가 이동한다는 보고, 단거리에서 중거리 범위의 고강도 교전을 염두에 둔 무기들이 전개된다는 묘사가 등장합니다. 여기에 러시아제 방공체계인 S-300이 다시 모습을 드러낸다는 위성 이미지 이야기가 덧붙습니다. 다만 여기서도 한 번 더 의심이 작동합니다. 그 장비들이 정말 완전한 상태로 작동하는지, 혹은 레이더 같은 핵심 요소가 보이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실물 전력인지 미끼인지 확정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불확실성이 긴장을 더 올립니다. 진짜일 수도 있고 가짜일 수도 있다는 상태는 상대의 계획을 더 보수적으로 만들고 오판의 여지를 키웁니다. 오판이 커지는 순간 체제의 취약함이 드러납니다. 여기서 나온 사례가 아군 오발입니다. 이란의 전투기가 사고로 추락한 것이 아니라 방공부대가 외부 항공기로 오인해 자국 항공기에 미사일을 발사했다는 식의 설명은 한 국가가 얼마나 극도의 경계 상태에 들어가 있는지를 상징합니다. 어떤 군대든 아군 오발은 치명적입니다. 특히 가용 전력이 많지 않은 상황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단순히 장비 손실이 아닙니다. 체제 내부에 우리는 지금 제대로 판단하고 있는가? 라는 불안이 번진다는 점입니다. 불안은 다시 과잉 대응을 부르고 과잉 대응은 더 많은 실수를 부릅니다. 악순환이 만들어집니다. 이 악순환의 정점에서 정치적 메시지가 등장합니다. 트럼프의 발언이 인용되며 1월 사태의 사망자 규모로 믿기 어려운 숫자가 언급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숫자의 진위를 이 자리에서 확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미국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그런 숫자를 입에 올렸다는 사실, 이 갖는 정치적 무게입니다. 지도자가 큰 숫자를 말하는 순간 그 숫자는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정당화의 언어가 됩니다. 대중에게 이 정도면 행동이 필요하다는 감정적 근거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짧은 마이크 순간 검토 중이라는 뉘앙스가 흘러나왔다는 서사는 긴장감을 다시 최고치로 끌어올립니다. 결론은 언제나 같아집니다. 타격은 임박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 장면을 한 걸음 떨어져서 보면 이란 내부에서 벌어지는 일들과 정확히 맞물립니다. 폭발이 반복되고 지도부는 권력을 재배치하며 다층 승계라는 비상설계를 구축합니다. 동시에 사회는 추모와 개강을 계기로 다시 모이고 통치 방식은 더 경직됩니다. 이런 조건에서 외부 압박이 커질수록 체제는 더 강하게 조여 잠그려 하고 그 조여 잠금은 다시 사회의 반발을 키웁니다. 전쟁은 언제나 국경 밖에서만 시작되지 않습니다. 내부에서 신뢰가 붕괴하는 순간 국경 밖의 압박은 방아쇠가 되기 쉬워집니다. 여기까지의 퍼즐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지금 이란은 전쟁을 준비하고 있지만 그 준비의 상당 부분은 외부의 공격뿐 아니라 내부의 붕괴 가능성까지 포함합니다. 지도부는 자신들이 표적이 될 수 있다고 믿고 그래서 대체 계획을 여러 겹으로 깔고 동시에 사회의 움직임을 더 빨리 막으려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움직임 위로 설명되지 않는 폭발들이 끊임없이 불확실성을 주입합니다. 결국 체제가 맞서는 것은 적만이 아니라 매일 커지는 공포와 의심 그 자체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국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한 가지입니다. 확인되지 않은 단정이 아니라 확인 가능한 신호를 읽는 것입니다. 공식 발표, 위성 이미지의 변화, 실제 전력 전개의 패턴, 시위의 확산 양상, 지도부의 공개 일정과 경호 수준 같은 요소들이 앞으로의 방향을 더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고 다음 장면은 어느 날 갑자기 바뀔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드러난 흐름은 분명합니다. 준비는 이미 시작됐고 그 준비는 전쟁과 체제의 생존을 동시에 겨냥하고 있습니다.